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16의 국가 발전 역량과 정치적 성격 재조명을 강의할 최종대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6일은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5.16 거사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방송, 언론, 정부 단체 주도의 행사는 전혀 없었죠. 각종 달력에도 5.16이라는 그 기념일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장교로 주로 야전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생활 말기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그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군 관련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가 민원 형식으로 아주 쇄도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4년도에 교육부는 한국 근현대사 관련 교과서에 사용할 용어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5.16을 쿠데타 내지 혁명에서 정변으로, 군사 정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보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치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17년간 우리는 정부가 정한 지침대로 교육, 학술, 연구 등을 하다 보니까 차세대에 우리의 지도를 할 젊은 사람들이 전부 5.16에 관해서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승만 정부의 건국, 6.25 전쟁의 아픔을 극복한 것까지도 폄훼하고 박정희 정부까지도 묶어서 매도하게 이뤘던 겁니다. 최근에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 내용도 그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국가의 중요한 사건은 어느 한 부분만을 조명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후 사정 전반적으로 평가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5.16의 한국 발전 역량과 정치적 성격을 왜 재조명해야 하는 문제 제기를부터 시작해서 정치 변동과 혁명에 관한 이론 고찰, 이를 통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9과 5.16의 직전인 1950년대 말에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4.19의 발생과 영향, 5.16의 과정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5.16의 정치적 성격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그 중요한 일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마지막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2020년대 시대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광복, 분단, 건국, 6.25 전쟁을 겪은 지 70년이 경과했습니다. 약 각 개인들로 봐도 2 내지 3세대의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또 4.19와 5.16도 60년이 경과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국가 이상을 세계 10 내지 20권 내로 도약을 시켰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성장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시각차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계층, 지역, 이념별로 분열 및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정통성 문제, 보수와 진보의 견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못할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정치 세력별로 국가의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와 해석도 매우 다릅니다. 건국, 최근에 어느 강요는 이승만에 의한 정부 수립보다는 김구가 국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까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또 전쟁에 대한 책임, 4.19와 5.16에 대한 성격,
베트남 파병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부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2004년도 근현대사에 관련된 용어를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뭐 4.19는 의거, 5.16은 군사 정변, 기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국 그 5.16을 군사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 찬탈을 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정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갑신정변밖에 없습니다. 그럼 5.16이 갑신정변하고 비슷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때 제가 현역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근무할 때인데 그 담당관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한 거냐 이렇게 했더니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매우 그 당황해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는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와 같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에 대해서 누구나 하나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것이 당연시되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일이 됐고 결국 5.16은 뭐 학문적으로나 또 사회 인식 면에서나 부끄러운 사건으로 되고 말았던 겁니다. (5.16의) 정치적 성격을 재조명함과 관련된 정치 변동과 혁명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 바꾸는 거죠. 확 바꾸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변동시키는 겁니다. 영어의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revolt라고 하는 즉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revolution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심리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오죠. 이런 혁명은 돌발적이고 급격히 진행됩니다. 또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모순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고 대중이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성공의 요건입니다. 뭐 이런 그 혁명과 유사한 정치 변동을 보면 쿠데타 즉 정변과 개혁, 혁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쿠데타는 이 프랑스 말입니다.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 이런 말이죠. 통상 군대가 나서서 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서 뭐 쿠데타는 불법적이고 혁명은 합법적이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하튼 국가의 일격을 가해서 모든 체제를 일거에 변화시킨다는 면에 있어서는 뭐 쿠데타나 혁명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 개혁이나 혁신은 통치권자나 의회가 중심이 돼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인데 뭐 이와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혁명은 왜 일어나느냐? 정치적으로 보면 통치자가 또 지배계급이 제대로 이 역할을 못하면서 국민을 억압만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전부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런 형태고 무능과 분열, 통제. 그 다음에 통치 집단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인적 충격을 받지 못하고 폐쇄되는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경제는 부당한 과세, 재정위기,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날 때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도 부당한 과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과세에서. 또한 사회가 신분, 빈부, 격차, 차별 등의 불균형 체제, 지식인의 이탈과 민중의 동요할 때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런 혁명의 과정을 보면 먼저 세력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그룹이 조직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체제에 불만을 갖고
지식인과 민중을 계몽하게 이르렀을 때 시작이 되죠. 이런 가운데 어떤 모멘텀, 계기가 됐을 때 특히 충격적인 돌발 사건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통상 통치 집단은 안이하게 생각하죠. 이런 데 대해서. 초기에는 너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온건파가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온건파는 아무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분열하면서 결국은 과격파가 극단화합니다. 예. 그러면서 온건파는 퇴장을 시키고 과격파가 등장해서 공포 정치를 하지만은 여러 가지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네 개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안정과 평화를 요구하면서 종합된 새로운 세력이 혁명 노선을 조정하면서 완성하게 됩니다. 5.16이 일어나기 그 전에 50년대 말의 국내의 정세를 보면 국제적으로도 매우 변화의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반부터 동서냉전은 치열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경쟁은 가속화됐습니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성층권에 올렸습니다. 또 1956년도에 스탈린에 이은 후르츠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한 이후 모택동과 후르츠초프 간의 중소 분쟁이 첨예화됐죠. 또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 너희 미소와 양대 국가만 있느냐, 우리도 있다. 뭐 이런 결속을 하기 시작했고, 공산주의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 팽창해 나가면서 미국도 한계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치는 보면 이승만의 장기 집권 말기였고요. 이승만의 통치 이념은 반공과 반일 위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독립운동과 토착 지주 세력들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죠. 또 6.25 전쟁 이후 이념 갈등이 심화됐고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와 중도 세력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소외 계층이 형성됐죠. 경제적으로도 보면 미국도 원조를 감소하면서 원조에 의존했던 우리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왔습니다. 또 자력 개발도 제한이 되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과 중국과 교역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늘고 살기 위해서 도시를 집중하고 그런 가운데 실업이 증가하니까 농촌의 소작농이나 도시의 노동자들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지역 계층을 비롯한 분야별로 갈등이 됐고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교육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깨우고 나니까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게 됐죠. 교육이 과열화됐고 그런 가운데 문치주의와 관료 중시하는 고래 습성은 계속됐습니다. 일하고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왕조 식민시대의 인습이나 서구의 풍속이 우리 사회는 혼합되어 있었고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반면에 군인은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수인력들이 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교육도 받았어요. 그러나 전쟁 중에 동시에 진급을 하고 나니까 인사 적체가 생겼습니다. 당시 장군들이 30세에 진급을 해서 전역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르는 후배들도 진급이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미국의 핵우산이나 군사력에 의존해서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에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경상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비로 집행을 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공산주의 위협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국가 체제 수호에 군이 최우선 과제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4.19가 발생을 하게 됐죠. 배경머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50년대 말에 우리 국내 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지배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한 분들, 국내 토착 지주 세력, 북한으로부터 내려온 실향민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 계층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억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폭발한 것이 4.19지요. 1960년도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 그 당시에는 부통령도 선거를 했습니다. 1956년도에 정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에는 야당의 장면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통령 간에 당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의 후보인 조봉옥 후보가 자꾸 하는 바람에 무경쟁으로 선거에 나갔습니다마는 부통령은 이기붕과 장면이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를 하죠. 그때는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후진적이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선거에 동원하니까 시위도 했고 서울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에서는 투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선거할 때 시위도 하고 그런 가운데 부상자도 생기고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이런 국내 선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굉장히 그 중립적인 태도로 표명을 했죠.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 3월 18일 날 야당에서는 선거 무효 선언을 하고 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잠잠했는데 4월 11일 날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죽은 김주열 군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대생들이 4월 18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괴한들이 피습을 해서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1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경무대로 진출하고 서울 시내 전반적인 시위 군중이 20여만 명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었죠. 위협을 느낀 경무대 경찰관들이 사격을 해서 약 20여 명이 죽고 1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 외 4개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130명이 사망을 하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미 국무장관은 주미 우리 대사에게 선거 부정에 관한 증거에 관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시위하는 야당의 편을 든 셈이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무위원과 좌우당의 당직자들이 사표를 내고 이기붕의 사퇴를 건의합니다. 그러면서 장면 부통령이 재선거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4월 말에 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24일 날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총재직에서 나가고 이기붕도 공직을 사퇴를 합니다. 4월 25일 날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고 재선거 등 시급수습책을 발표를 하죠. 이때를 맞춰서 대학 교수 300여 명이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라는 구호로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합니다. 이러니까 이승만이 자유당에서 추천한 주요 강요를 교체하고 26일 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계엄사령관은 다시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를 하죠. 이어서 이제 26일 날 국회가 수습안을 의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라. 언제 하야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부통령 선거는 무효가 되니까 다시 하자. 그 다음에 과도 내각을 조직해서 내각 책임자로 개헌을 하고 민의원하고 참여원이 있는데 이것을 해산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7일 날 사임을 발표하고 국회가 수리한 다음 허정을 국가수반으로 한 내각수반이 취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시기별로 미국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겁니다. 예. 또 주한 미국 대사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4.19는 굉장히 우발적인 일이었죠. 예. 당시 아마 많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하야할 줄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과거 우리 유엔군 사령관을 했던 크라크 대장도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 되는 것이 희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백선엽 장군도 당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4.19로 인한 이승만의 퇴진은 1953년 방공포로를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석방한 데 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분노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정말 나라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인책된 거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4.19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을 보면은 3.1운동의 자주민주정신, 즉 민주민권운동입니다. 그 이후 한국 정치를 조명하고 평가하는 역사적 준거가 됐죠. 4.19의 이념을 계승했느냐, 이렇게 한국 정치 발전의 이정표고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19의 성격은 집권층이 제대로 못하면 그 카리스마 있는 이승만도 쫓겨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줬죠. 그러나 주도 세력은 굉장히 대학생과 지식층, 한정된 인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복귀들을 했죠. 예. 학생은 학교로, 지식층은 자기 분야로 이렇게 갔죠. 또 이런 것이 어떤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직적이지도 않고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4.19는 그러나 체제를 수여하면서 기존 질서와 기성세대 현상을 유지하는 이런 전반적인 쇄신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즉 4.19는 추진 주체 없이 이상주의자와 조직적이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학생층에 의해 주도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공백과 혼란, 무질서와 불안이 생기는 요인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당과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정치 세력이 어느 날 그냥 빠져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존 체제나 법 절차에 새로운 정치 세력도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됐고, 또 한국 경제의 사회적인 요건이 새로운 질서를 갖추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하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은 현실 정치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이승만이 롤백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잠재력 속에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안 미국은 이승만을 하와이에 가서 좀 더 쉬고 오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이승만은 일정 기간 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고 하와이를 갔지요. 그러나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19가 끝난 다음 과도 정부를 거쳐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부도 갑작스레 집권을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보면 자유당 세력들이 구조적이고 운영적인 면에 지속이 됐어요. 민주당 정부 와서도. 그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도 태생적으로 취약하고 변화를 위한 기반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인수했지만은 심파나 구파 등의 분열과 대립, 경제 사회적인 무기력과 혼란이 가중이 됐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나 부정축제에 든 반민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시위가 격화가 되고 급진 통일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북한에 대해 그랬어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는데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죠. 교원노조 결성되고 혁신정당이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실업과 저임금, 농촌의 저소득 부채가 누적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오히려. 그 반면에 한국군은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산권의 위협으로부터 군대를 육성하고 다수의 장교를 양성해서 단기간에 배출했습니다. 자,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남한에는 군대만 없었습니다. 일본이 와서 군대를 했죠. 그러니까 신생 국가는 뭐 행정 조직이나 나머지 조직, 뭐 교원 모든 것은 다 있었어요. 식민 시대에도. 그러나 군대가 없다 보니까 약 10만이라는 군대를 새로 만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이니까 군대는 새로운 집단이 된 겁니다. 이런 군대가 6.25 전쟁 시 존립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고비를 넘겼죠. 전투 경험을 했습니다. 휴전 후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한국군 30개 사단을 육성했습니다. 전체 한 65만 명이 됐죠. 이 군대는 당시 정부가 운영하기에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됐어요. 물론 미국이 군원을 주니까 거기에 상당수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교육을 받고 서구의 선진 문물을 접촉한 군인들은 야, 국가가 발전하는데 우리도 좀 기역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갔습니다. 또 군 고위직은 보면 일제시대에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나 독립운동 세력이 볼 때는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플렉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집권층은 군을 분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쪽에서 내려온 사람도 함경도파, 평안도파, 뭐 남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력이 생기고 대립 갈등을 했죠. 또 군 간부들 충원하는데 보면 미군들이 처음 뭐 군사영어학교,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육사 이렇게 발전을 해갔는데 거의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빨리 진급을 해서 상위직에 있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들어간 사람은 후배 기수가 되니까 뒤에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육사 1기와 8기는 대략 한 3년부터 27, 8년생 한 4, 5년간인데 어느 시점 보니까 중령부터 중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군대 내에 여러 가지 질서도 안 잡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선진국 군사 제도를 배우고 과학기술에 발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군대가 어려우니까요, 운영하기가. 이런 한국은 내에 특수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군사 쿠데타가 생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뭐 파키스탄의 부토 등등 이런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가 생겼습니다. 왜냐? 군인들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으니까요. 또 독립과정에서 전쟁을 하면서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장 애국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쿠데타가 성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예로 들어서 50년대 말에 미국의 콜론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한국도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제아의 칼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젊은 장교들에게 자극이 됐죠. 이제 50년대 말부터 이런 서서히 의식을 갖게 됐는데 3.15 부정선거 전에 이제 이런 이거 안 되겠다, 군이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박정희 소장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해 5월쯤 거행을 하자 이렇게 대략 결정을 했는데 4.19가 바로 났죠. 그래서 전국 상황이 변화되니까 이제 관망하면서 과도 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안 됐고, 그러면
그해 11월에 또 재모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뭐냐 하면 61년도 4.19 때쯤 되면 시위가 다시 발생한다. 그럼 군이 출동하면 그때 그 출동한 군을 이용해서 거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4.19 때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약 6개 부대 5천여 명을 출동을 시켜서 혁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면 아주 규모도 약소합니다. 예. 뭐 많은 부대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등 중령급의 6명이 특수임무를 수행했어요. 예를 들면 총리 체포, 혁명공약 인쇄, 혁명공약 반송뭐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계획을 했죠. 그래서 5월 16일 날 주요 시설과 기관을 점령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KBS를 장을 해서 혁명 공약을 방송을 하고 혁명이 일어났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현직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 장군에게 혁명에 가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층이 임명한 참모총장이 바로 혁명에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였고 일군 사령관인 이한림 장군은 야전군의 의사와 무관한 혁명을 용인할 수 없다. 자기가 소외된 데 대한 그런 불만이었죠. 그래서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되니까 유엔군에서도 혁명군은 원대복귀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됐죠. 유혈 충돌이 생길 것 같으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들에게 절대 군 간에 유혈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친서를 전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혁명 중심부에서는 야전군에 있는 일군 사령관을 제외시키고 혁명에 가담시키고 그 다음에 사관 생도들을 혁명 지지 선언을 하게 했죠. 그러면서 은거 중이었던 장면 총리를 수녀원에 은거했었죠. 나온 다음에 사퇴를 시키고 미 국무성도 항구의 사퇴에 호의적인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혁명이 일단락되는 겁니다. 정부를 장악한 수뇌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최합니다. 이 최고회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반발했다고 그래요. 왜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어서 내려온 많은 그 군인들이 왜 하필 최고회의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혁명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정부 3권을 장악하고 국가 비상조치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혁명검찰과 혁명재판소 운영이죠. 그리고 지금은 국가정보원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보부, 미국의 CIA를 본뜬 겁니다. 대통령 경호실, 이런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도 하고 정보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경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눈을 가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새로운 미국식의 국가정보기관을 만들고 대통령 경호를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겁니다. 7월 초에 장도영 최고의 의장을 퇴진시키고 체포해서 실각시키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아마 보낼 겁니다. 그 이듬해 3월에 윤보선 대통령도 사임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의 의장 등 국가의 수반이 됩니다. 군사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한 5가지가 되는데요. 부정선거 행위 등 구체제, 자유당과 민주당 때 잘못된 것을 전부 시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국가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4.19가 추구했던 이념을 계승하겠다고 표방을 합니다. 인간 의식과 생활 습관을 전부 변화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상공업을 중요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있는 양복을 전부 없애고 공산권에서 있는 국민복을 입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모든 일상생활의 허례의식을 없앴습니다. 결혼식 같은 이런 것도 아주 간소화를 시켰죠. 예. 부정축제나 강력범, 파렴치범 등을 전부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했죠. 그 유명한 이병철 삼성의 대표도 일본에 도피했다가 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깡패들을 전부 국토건설단이라고 해서 지금 제주도에 보면 제주시에서 그 서귀포로 넘어가는 도로가 아마 516 도로일 겁니다. 그때 그 깡패나 이런 사람들 전부 소집해서 거기 가서 그 도로를 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하고 화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원단위 화폐가 1962년도에 만든 겁니다. 우리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새긴 그 당시에 원 화폐가 있었어요. 처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권이. 그러다가 6.25 전쟁 중에 너무 인플레가 되니까 1000대1로 줄여서 다시 환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1962년도에 원으로 된 겁니다. 벌써 반세기가 됐네요. 우리 화폐가 계획이 된 지. 그래서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죠. 정치활동 정화에서 과거 자유당과 민주당 때 여러 가지 정치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전부 퇴진 내지 규제를 시키고 5.16의 주체 세력들이 민정에 참여하고 정계를 개편합니다. 헌법도 개정을 하죠. 5.16 이후 근대화 정책과 변화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 자유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로 했습니다. 민의원과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했는데 제3공항 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단원제로 바꾸었죠. 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중앙선관위를 설치해서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선거 공영제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장관이 상당히 그 선거에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관 위주로 편성된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정당 정치와 참여 제도를 정립을 했습니다. 관료와 행정체계를 이용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 정책은 과거에는 수입 대체 산업에 역점을 뒀습니다. 우리가 달러로 우리가 필요한 걸 샀어야 하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만들자 하는 이런 소극적인 정책인 반면에 이때부터는 외자를 도입해서 많은 공장을 짓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소득이 증대되고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 예산제도, 국영기업을 정비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석탄공사, 한국전력, 이런 정도 비료, 농업에 필요한 비료 이런 정도의 국영기업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요즘으로 말하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여러 가지 개인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국영기업으로 다 한 겁니다. 소위 국가 인프라 건설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자유진영과 결속을 하고 인접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이때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3 사태라고 하는 64년도에 계엄령도 선포하고 했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일본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된 산업을 우리 쪽으로 이양할 단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후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2개 사단이 있었는데 1개 사단을 빼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1개 사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죠. 그때 시작해서 약 10년간
연인은 30만의 주얼 한국군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사자는 한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부상자는 그 한 3배 정도 되겠죠. 이때 그 정말 미국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국군 현대화에 아주 현저하게 기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도와준 것을 가장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아주 성대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사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체결된 것이 대전협정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 한미 행정협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말까지 대우위의 국력이 배양이 되니까 우리도 남북 관계를 전환시키고 유엔에서 남북한 동시 개입을 추진하기 이르렀죠. 그 대표적인 게 71년도 적십자회담, 72년도 7.4 공동성명인데, 이때 키신저와 닉슨에 의한 미중의 접촉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약 6.25 전쟁이 끝난 20년 되는 시점이었는데, 당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나니까 그것은 너무나 이상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16의 정치적 성격을 다시 보기 위한 면에 있어서 먼저 5.16 직전에 발생한 4.19와 5.16의 정치 과정을 비교해 보면, 주도 세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19는 학생과 지식층이었어요. 그러나 5.16은 소외된 군인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죠. 이런 4.19는 끝난 다음에 그 주도 세력들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5.16은 주도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배경과 원인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 일어날 만한 사건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4.19는 우발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자연 발생적이었다고 본다면 5.16은 상당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고 군인들이 사생 결단을 냈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5.16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혈혁명이고 명예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그 군사혁명 내지 정변에 있어서. 근데 오히려 4.19에는 피해가 많이 났죠. 이런 관계로 이제 변화와 효과를 보면 4.19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인과 자유당을 붕괴시킨 건 있지만은 그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이어갈 세력이 등장하지 못해서 자초됐죠. 물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6이 나지 않았으면 4.19 주도 세력과 민주당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5.16은 주도 세력들이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체제를 전복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해서 국민들을 잘 사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용서받고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혁명의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요. 그 주역이었던 김종필 씨도 그랬어요. 얼마 작고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 김종필 씨는 그랬어요. 쿠데타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까? 나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그런 의미였죠.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4.19와 5.16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해 보면
현재는 4.19는 혁명이고 5.16은 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4.19와 5.16을 차별화하고 4.19의 정치적 의미를 중요시한 것이죠. 5.16은 4.19의 민주 민권 이념에 역행되고 단절시킨 것이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그러되다 보니까 쿠데타를 정변으로 표현했죠. 즉 5.16을 의도적으로 비하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 대해서 해석과 평가는 군의 정치 개입을 죄악시하는 것이고 4.19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쟁이 될 수 있다. 또 5.16을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또 5.16 이후의 업적을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분에 치우쳤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의 제도는. 그러나 1963년도에 제정된 헌법에는 4.19는 의거, 5.16은 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배웠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이렇게 전문에 나가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의미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 내용과 일치가 됐고 4.19는 학생의 순수한 행동이다. 의거다. 그리고 5.16은 4.19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나 이제 4.19 쪽에서 볼 때는 이건 너무 4.19 약하게 본 것이고 희생된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16의 국가 변혁은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사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정확한 편이죠. 학문적으로 볼 때도.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다고 4.19를 다시 의거로 하지 말고 4.19도 혁명, 5.16도 혁명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의 연속된 혁명으로 보자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17년 2월의 혁명. 그거는 이제 온건파에 의한 제정 러시아를 이제 넘어뜨리고, 그 다음 과도기를 거쳐서 10월에 볼세비키에 의한 혁명. 이렇게 해서 2월 혁명, 10월 혁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4월 혁명, 5월 혁명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4.19의 정치적 의미도 중요하게 되고 국가적 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죠. 군의 정치 개입에 의한 국가 발전도 인정받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4.19와 5.16을 정치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4.19 희생자들은 이제 일부 반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화해나 갈등을 치유한다는 면에서는 4월 혁명, 5월 혁명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계승론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은요, 발생 당시만을 고려해서 성격을 규정하기보다 추구했던 이념, 목표, 방향, 업적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다 그렇듯이 이런 그 국가 주요 사건은 우선 학문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논쟁이 생기면은 법률적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심판에 따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5.16은 시작이 분명 쿠데타나 정변이죠. 그러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혁명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또 5.16은 주도 세력이나 추진 방법은 4.19와 분명히 상이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재반 문제를 극복하여 해결했다는 점에서 4.19의 이념과 방향을 계승했다고 입증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되죠. 연구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니까요. 또 5.16의 정치적 성격을 4.19와 비교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술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5.16도 혁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학계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2004년도에 정부가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한 절차를 질의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뭐 교육부 나름대로 일정의 절차를 거쳤겠지만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적합한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 뭐 탄핵 정국이다 등등 뭘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정변이든 혁명이든 뭐 관계 있느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정변으로 해놓으니까 그 18년 모든 것이 폄하되고 편향됩니다. 예.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예. 헌법 개정에서 장기 집권하다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교육부의 국가 교과서의 근현대사 관련 용어 표기에 대해서 5.16을 재조명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학계, 관계, 뭐 관련 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을 공산화시킨 모택동이 가장 후회하는 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국호를 중화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했다는 점하고, 두 번째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없애고 지금 현재 쓰는 노동당 성격에 비슷한 그런 국기를 바꿨다는 것을 가장 지내놓고 나서 후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1963년 그 무렵에 정말 나라에 큰 발전을 가져왔던 일입니다. 5.16은.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임의대로 바꾸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원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고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